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넌사인 아래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 한복판에는 거대한 마천루가 오만하게 솟아있었고 그 정점에는 CK그룹이라는 글자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모든 빛을 집어삼킬 듯 위압적인 이 건물은 오늘 밤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썩어 문드러진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맞은편 건물의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 남자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밤보다 더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한시우는 차가운 밤바람이 자신의 코트 자락을 거칠게 흔드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이니어의 손을 가져다 댔고 그의 입게는 비릿한 조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줄지어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은 마치 현대판 제왕들의 행렬을 보는 것 같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가식적인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이 서려 있었다. 시우는 망원 렌즈를 통해 그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뇌리에 새겨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단연 오늘의 주인공인 CK그룹의 회장 강태성이었다. 강태성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비서가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누구도 담고 있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응시하는 듯 했다. 저 남자가 바로 5년 전 자신의 아내와 4명의 자식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비정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곳에 아무도 없었다. 형 준비는 완벽해. CK의 메인 서버 방화벽은 생각보다 견고하지만 내가 뚫지 못할 방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니어를 통해 들려오는 둘째 한우혁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음을 시우는 감지할 수 있었다. 우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인 차에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었고 오직 사이버 세상 속에서만 자유를 느끼는 아이였기에 시우는 동생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잡아내고는 부드럽게 그를 진정시켜야 했다. 우리는 그림자이고 유령이며 오늘 밤 우리는 저 오만한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을 낼 것이라고 시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연회장 내부는 황금빛 샹들리에와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고급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묘한 취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자연스럽게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막내 한수아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친화력과 매혹적인 미소로 보안 책임자에게 접근하여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은 춤을 추듯 가볍게 움직이며 그의 재킷 주머니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미끄러뜨려 넣는데 성공했다. 수아의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5년 전 비오는 날 밤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졌던 기억을 떠올리며 표정을 굳게 다잡고 완벽한 연기를 이어나갔다. 한편 지하 주차장의 깊숙한 곳에서는 셋째 한민재가 경비원들의 순찰 동선을 파악하며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짐승처럼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형제들 중 가장 뛰어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격투기 선수 출신답게 단단한 근육과 민첩한 움직임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주먹을 쓰는 것보다 들키지 않고 서버실로 향하는 전력 케이블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였다. 민재는 땀이 흘러내려 눈을 찌르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환풍구 덮개를 열고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고 먼지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오직 형과 동생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특수 제작된 전자기 펄스 발생 장치가 들려 있었는데 이것은 우혁의 신호가 떨어지면 CK타워의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결정적인 무기였다. 강태성 회장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청중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위험 있어 보였지만 그 내용을 듣는 시우의 귀에는 역겨운 위선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CK그룹은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강태성의 뻔뻔한 연설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자신이 밟고 올라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우는 옥상 난간을 꽉 쥐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고 그의 눈앞에는 병든 어머니가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차가운 쪽방에서 숨을 거두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타겟 확인, 메인 시스템 접속 경로 확보 완료.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할게. 우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시우는 감정을 갈무리하고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지옥 같은 밑바닥 생활을 견뎌내며 오직 이날만을 기다려왔고 각자의 재능을 갈고 닦아 복수의 칼날을 예리하게 다듬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진 팀 팬텀이었으며 이제 그 힘을 사용하여 아버지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시우는 무정의를 통해 민재와 수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파티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대형 스크린에서는 CK그룹의 화려한 업적을 담은 홍보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는데 강태성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업적을 감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어둠 속에 숨어있는 4명의 남매들 뿐이었고 그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듯 침착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혁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홍보 영상의 화면이 아주 미세하게 지직거리며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한 기계적 오류로 보일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시스템 침입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강태성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민재는 좁은 환풍구를 빠져나와 서버실 외벽에 도착했고 보안카드가 있어야만 열리는 두꺼운 철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우혁이 보내준 해킹 코드가 담긴 디코더를 리더기에 갖다 대었다. 삐빅 하는 짧은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빠르게 내부로 진입하여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 몸을 숨겼다. 서버실 내부는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만 개의 LED 불빛들이 깜박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 박동처럼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CK그룹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민재는 미리 약속된 위치에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연 회장 아내 수아는 보안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강태성의 최측근 비서실장에게 접근했는데 그녀는 실수인 척하며 와인을 그의 셔츠에 쏟는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수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는 척하며 비서실장의 아이디카드를 스캔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했다. 비서실장은 아름다운 여성의 사과에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신원 정보가 복제되어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수아는 거듭 사과하며 자리에서 물러났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이니어를 통해 작전 성공을 알렸다. 데이터 스트림 연결 확인. 비서실장의 권한으로 1단계 방화벽을 우회했어.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우혁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고 모니터 화면에는 CK그룹의 내부망 구조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강태성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비밀 폴더를 찾아내기 위해 알고리즘을 가동했고 수백 줄의 코드가 폭포수처럼 화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혁은 자신의 뇌가 컴퓨터와 하나가 된 것 같은 몰입감을 느끼며 손가락을 움직였고 그의 눈동자는 모니터 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시우는 옥상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는 것을 넘어 오늘 밤 강태성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고자 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살아있으며 언제든지 그의 목숨줄을 쥘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기에 시우는 우혁에게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 회장의 모든 조명과 음향 장치를 제어하여 그들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강태성이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순간을 악몽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팀 팬텀이 준비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갑자기 연 회장의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오케스트라 음악이 뚝 끊기고 기괴한 소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마이크를 두드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고 대신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붉은색으로 변하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집진 98.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연 회장의 조명은 하나둘씩 꺼져갔고 공포감이 엄습해오자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강태성을 애워쌌다. 하지만 강태성은 경호원들을 뿌리치며 스크린을 노려보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의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 짓이야? 당장 시스템 복구해. 강태성의 고함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통제권은 그들의 손을 떠난 상태였고 어둠 속에서 오직 스크린만이 섬뜩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는 순간 스크린에는 그 어떤 글자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신 강태성만이 알아볼 수 있는 5년 전 그가 아이들을 버릴 때 주었던 낡은 장난감 사진이 1초간 번쩍이고 사라졌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강태성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 뒤로 물러났고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멱살을 잡힌 사람처럼 보였다. 시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통쾌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감상을 떨쳐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해줄게. 시우는 마지막으로 동생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CK타워의 불빛만이 유독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버려진 아이들의 반란은 이제 막을 올렸고 그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 외곽의 폐공장을 개조한 팀 팬텀의 아지트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가라앉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댄 내 남매의 표정은 작전 성공의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다. 화려했던 CK타워의 파티장에서 돌아온 그들은 다시금 차가운 현실의 공기와 마주해야 했고 벽면에 붙어있는 강태성의 사진은 그들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분노를 자극했다. 시우는 한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빗소리는 마치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세상은 온통 잿빛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들의 운명이 산산조각 났던 바로 그날이었다. 기억 속의 5년 전. 그날은 내 남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악몽이었는데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차가운 단칸방에서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오열하던 어린 시우와 동생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버지라 불리는 남자 강태성의 저택을 찾아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높디 높은 철문과 경호원들의 차가운 문전박대뿐이었다. 빗물에 젖은 채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아이들을 향해 강태성은 창문 너머로 경멸 어린 시선만을 던졌을 뿐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고 그 순간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죽었고 복수라는 이름의 괴물이 태어났다. 형 괜찮아.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막내 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시우의 어깨에 손을 얹자 시우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과거에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시금 냉철한 리더의 눈빛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배신은 그들을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만 동시에 그들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기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며 각자의 능력을 키워왔고 이제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이었다. 시우는 동생들을 둘러보며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그들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나직하게 다짐했다. 작전 데스크로 돌아온 둘째 우혁은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키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늘 밤의 2차 목표는 CK그룹의 자금줄이자 신뢰의 상징인 CK은행의 전산망을 공격하여 그들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이었다. 우혁이 개발한 악성 코드는 단순히 데이터를 삭제하는 무식한 방식이 아니라 거래 내역의 숫자를 아주 미세하게 조작하여 고객들의 장애 오류를 발생시키는 교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심리전의 일환이었으며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치밀한 전략이었다. 코드명 미라지 전송 시작할게. 이 녀석은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잠복해서 랜덤하게 오류를 일으킬 거야. 보안팀이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겠지. 우혁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키보드를 두드리자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붉은색 강물처럼 흘러내려 CK은행의 서버로 침투해 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혈관을 타고 퍼지는 바이러스처럼 은밀하고 치명적이었으며 최신 보안 시스템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뚫리고 있었다. 우혁은 자신의 피조물이 거대 재벌의 심장부를 유린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고 입가에는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CK그룹 본사 회장실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실내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강태성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아 갓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고 있었지만 그의 미간은 좁혀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올려놓은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밤새 접수된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여 콜센터가 마비되었고 온라인 뱅킹 시스템에서 원인 불명의 이체 오류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태성은 커피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비서실장을 질타했다. 겨우 전산 오류 따위로 내 아침을 망치려 드는 건가? IT 본부장 당장. 호출에 매년 보안에 쏟아붓는 돈이 얼만데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쩔쩔매는 거야.
강태성의 호통의 비서실장은 고개를 조아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강태성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결함이거나 경쟁사의 유치한 방해 공작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버린 자식들이 5년 만에 돌아와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눈과 귀를 가려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팀 팬텀이 노리는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강태성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CK은행에 대한 불만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사람부터 엉뚱한 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사람까지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었고 곧이어 예금 인출 사태 조짐까지 보이고 있었다.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CK은행의 전산 마비 사태를 속보로 전했고 화면에는 은행 지점 앞에 길게 줄을 선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금융그룹으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신뢰의 위기였다. 보고해. 원인이 뭐야? 해킹인가? 아니면 내부자 소행이야? 강태성은 집무실로 불려온 IT 본부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윽박질렀지만 본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회장님, 그게 로그 기록상으로는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시스템 스스로가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본부장의 말에 강태성은 격분하여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내 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강태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숨을 몰아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젯밤 파티장에서 보았던 낡은 장난감 사진이 떠올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지트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셋째 민재는 샌드백을 치던 주먹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저 늙은 여우가 당황하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잖아. 내가 직접 나서서 놈들의 뼈를 부러뜨릴 차례는 언제야? 민재는 육체적인 충돌을 갈망하는 호전적인 성격이었지만 형시우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성의 경호팀이 얼마나 철저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매일 지옥 같은 훈련을 소화하며 자신의 몸을 인간 흉기로 단련해왔고 언젠가 강태성의 코앞에서 그가 저지른 죄를 묻게 될 날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시우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 계획을 설명했는데 그의 눈빛은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기사처럼 신중하고 예리했다. 서두르지 마. 지금은 놈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는 게 우선이야. 은행 시스템의 혼란은 CK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을 꼬이게 만들 것이고 강태성은 의심병이 도져서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될 거야. 시우의 말대로 강태성은 이미 내부 감사를 지시하며 임원들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고 그룹 내부는 서로를 헐뜯고 감시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의심이라는 독버섯은 강태성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수아는 태블릿 PC를 통해 강태성의 개인 일정표를 해킹하여 훔쳐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강태성이 오늘 밤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정보를 포착했다. 오빠 강 회장이 오늘 밤 10시에 청담동의 비밀 요정에서 누군가와 접선한대. 보안 등급이 높은 걸 보니 꽤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수아의 정보에 시우의 눈이 번뜩였고 이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였다. 강태성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룹의 치명적인 약점과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기에 팀 팬텀은 새로운 사냥을 준비해야 했다. 조아 놈이 움직인다면 우리도 움직인다. 우혁이는 계속해서 은행 서버를 교란하고 민재와 수아는 현장 투입 준비해. 나는 전체 상황을 통제한다.
시우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지트는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네 남매는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도시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그 어둠 속에서 버려진 아이들은 복수의 칼날을 품고 세상 밖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다. 강태성은 오늘 밤 자신이 만든 견고한 성벽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과거의 망령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CK그룹 본사 로비는 어제 발생한 은행 전산 마비 사태의 여파로 인해 마치 폭격을 맞은 전장처럼 혼란스러웠는데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 벨소리와 여기저기서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직원들의 모습은 거대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회전문이 돌아가며 한 여자가 등장했는데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사람을 홀리는 치명적인 매력을 숨기고 있었다. 막내 수아는 외부 감사팀의 수석 보좌관 김다인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완벽하게 변장한 상태였고 그녀의 목에 걸린 위조된 출입증은 우혁이 밤새 공들여 만든 걸작으로 CK의 보안 스캐너조차 진짜로 인식할 만큼 정교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을 감추고 당당하게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로비 한가운데 있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외부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최 전무님과 10시에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서려 있어 안내 데스크 직원은 감히 그녀의 신원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방문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 게이트를 열어주었다. 사실 최 전무와의 약속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혁이 미리 비서실의 일정표를 해킹하여 가짜 일정을 심어 놓았기에 모든 절차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수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는데 그것은 사냥터에 들어선 포식자의 여유로운 미소였고 이제부터 시작될 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녀의 심장은 기분 좋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재무담당 최 전무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과 단절된 오프라인 서버, 즉 에어갭 컴퓨터였다. 그 시각 건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인 지하 5층 기계실에서는 셋째 민재가 작업복을 입고 정비기사로 위장하여 잠입에 성공했는데 그는 거대한 공조 시스템의 소음 속에 몸을 숨긴 채 보안실로 향하는 통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곳은 CK타워의 모든 감시 카메라와 센서를 통제하는 중앙 통제실이 위치한 곳으로 일반 직원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통제구역이었지만 민재에게는 그저 조금 까다로운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특수 제작된 내시경 카메라를 꺼내 문틈으로 밀어넣으며 내부의 경비 병력 배치를 확인했고 헬멧에 부착된 마이크를 통해 작게 속삭였다. 형, 지하 진입 완료. 경비는 3명 교대 시간까지 5분 남았어. 지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근육은 언제든지 폭발할 듯 긴장되어 있었다. 건물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밴 안에서는 시우와 우혁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두 사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숨막히는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시우의 눈은 쉴 새 없이 화면을 오가며 전체적인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다. 수아 최 전무는 지금 회장실에서 깨지고 있어. 적어도 20분은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 안에 데이터를 빼내야 해. 민재 너는 보안실 메인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빠져나와. 단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 시우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역시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 작전은 사이버 해킹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위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이었다. 최 전무의 사무실이 있는 45층에 도착한 수아는 비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잽싸게 집무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책상 뒤에 있는 금고형 서버렉으로 달려갔다.
우혁이 일러준 대로 생체인식 패널에 특수 필름을 붙여 지문을 복제하고 암호 해독기를 연결하자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서버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외부 망과는 철저히 분리된 검은색 하드디스크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강태성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 추출용 케이블을 포트에 꽂았고 모니터 화면에 파일 전송 진행률 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데이터 용량이 생각보다 커요. 예상 시간 7분. 너무 길어. 수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인이어를 통해 우혁의 타자 소리가 더욱 빨라졌는데 그는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킷 압축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수정하여 보내주고 있었다. 1%, 5%, 10%. 진행률 반은 야속할 정도로 더디게 움직였고 사무실 밖 복도에서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 수아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그녀는 초조함을 달래기 위해 책상 위에 놓인 최 전무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딸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자신들의 가정은 파탄내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들의 이중성에 수아는 다시 한번 복수의 의지를 불태우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편 지하 보안실 앞까지 접근한 민재는 교대 시간을 틈타 경비원들이 느슨해진 틈을 노려 행동을 개시했는데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가 뒤돌아 있는 경비원의 목을 단숨에 졸라 기절시켰다. 쓰러지는 경비원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 바닥에 눕힌 그는 재빨리 보안실 내부로 침투하여 나머지 2명의 경비원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훈련된 살인병기 같았지만 그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단지 잠시 잠재웠을 뿐이었다. 민재는 메인 콘솔에 접근하여 우혁이 준 USB를 꽂았고 보안 시스템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설치 완료. 이제 형들이 이 건물의 눈과 귀가 된 거야. 하지만 모든 작전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시우의 다급한 외침이 수아의 귓가에 꽂혔다. 수아 비상 상황이야. 최 전무가 회장실에서 나왔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예정보다 빨리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어.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 시우의 경고에 수아는 화면을 확인했지만 데이터 전송률은 아직 8시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 연결을 끊으면 데이터가 손상되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다. 안 돼. 조금만 더 있으면 돼. 30초만, 아니, 20초만 더. 수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를 노려보았지만 복도 끝에서 최 전무의 거친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 전무는 강태성 회장에게 온갖 모욕을 듣고 쫓겨나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고 그의 곁을 따르던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감히 나를 의심해. 최 전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집무실 문 손잡이를 잡았고 바로 그 순간 문 너머에 있는 수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전송 완료까지 남은 시간은 5초 문이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 수아는 케이블을 거칠게 뽑아내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길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할지 찰나의 순간에 선택해야만 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 전무가 들어오는 순간 수아는 책상 아래가 아닌 소파 옆의 장식장 뒤로 몸을 날려 숨었는데 다행히 최 전무는 흥분한 상태라 방 안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책상 위를 쓸어버리며 소리를 질렀고 서류 뭉치와 명패가 바닥으로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수아는 숨을 죽이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데이터가 담긴 드라이브가 꽉 쥐어져 있었다.
최 전무는 씩씩거리며 창가로 다가가 담배를 꺼내 물었고 그의 시선이 수아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 그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민재, 지금이야. 45층 스프링클러 작동시켜 시우는 모니터로 이 급박한 상황을 지켜보며 즉시 민재에게 지시를 내렸고 보안실에 있던 민재는 주저없이 화재 경보 시스템을 조작하여 45층 구역의 센서를 강제로 작동시켰다. 화재 발생 전 직원들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시원한 물줄기가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내렸고 최 전무는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당황하여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수하는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되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와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비상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수아는 미리 준비해둔 로프를 이용해 옆 건물로 탈출을 시도했는데 비에 젖은 로프는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악력은 필사적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만큼 아찔한 높이였지만 그녀는 공포를 느낄 새도 없이 빠르게 하강했고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재가 그녀를 안전하게 받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을 겨를도 없이 장비를 챙겨 벤이 대기하고 있는 뒷골목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뒤로는 화재 경보로 인해 혼란에 빠진 CK타워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 한 번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하고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다. 아지트로 돌아온 내 남매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우혁의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 수아가 가져온 데이터를 해독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에 뜬 파일의 내용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들이었다. 강태성이 지난 10년 동안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그 돈이 정계 유력 인사들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뇌물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핵폭탄이나 다름없었고 강태성의 목숨줄을 끊어놓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시우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로 놈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낼 수 있어. 하지만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야. 강태성은 화재 소동이 진압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엉망이 된 집무실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그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급히 비밀 금고를 열어보았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건드리고 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로그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우혁이 모든 기록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뒤라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강태성을 엄습했고 그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놈들이 내 턱 밑까지 왔어. 도대체 누구야 5년 전에 분명 다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강태성은 혼자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하여 건물 전체를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자신의 주변을 지키는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리라고 지시했지만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이미 팀 팬텀은 그의 심장부를 도려낼 칼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칼날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의 숨통을 조여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2단계 작전을 시작한다. 놈들이 가진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마법을 보여주지. 시우는 획득한 장부를 바탕으로 CK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들을 동요시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강태성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용과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아 그를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드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아지트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내 남매의 눈빛은 복수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 그들의 존재를 모르지만 내일 아침이 밝으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월요일 아침 9시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개장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여의도 증권가는 전례 없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는데 그것은 CK그룹에 관한 충격적인 내부 고발 기사가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을 동시에 장식했기 때문이었다. CK그룹 회장 강태성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불법 로비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공개된 구체적인 장부 내역은 시장 참여자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매도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견고할 것만 같았던 CK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 10분 만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며 하한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다. 객장의 전광판은 온통 파란색 숫자로 도배되었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오며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졌다. 강태성은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제국이 숫자의 파도 속으로 침몰하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분노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찬양하던 언론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자신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꼴을 보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어 모니터를 향해 힘껏 내던졌고 콰창하는 굉음과 함께 화면이 박살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서실장과 임원들은 파편이 튀는 와중에도 감히 몸을 피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내 금고 깊숙이 박혀있던 장부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냔 말이야. 강태성의 고함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고 그는 핏발선 눈으로 앞에 서 있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곁을 지키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제 사무실에 들어왔던 최 전무를 비롯해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측근들조차 모두 의심스러운 배신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의심이라는 도끼, 어린 안개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고 그는 이 모든 사태가 외부의 해킹이 아닌 내부의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팀 팬텀의 아지트에서는 내 남매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혁은 모니터 앞에서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해외 우회 계좌를 이용해 대량의 매도 주문을 허술하 깔아놓음으로써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시세 조종 기술을 선보였다. 개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자 CK그룹의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수조 원이 증발해버렸고 그것은 실체가 없는 숫자의 장난이었지만 강태성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을 안겨주는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우혁은 화면 속 그래프가 바닥을 칠 때마다 짜릿한 쾌감을 느끼며 자신의 손끝에서 거대 재벌이 무너지는 광경을 즐겼다. 시우는 뉴스 채널을 돌려가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는데 시민 인터뷰에서는 CK그룹에 대한 비난과 불매 운동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놈의 돈줄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까지 끊어놓아야 해. 대중의 분노는 그 어떤 법보다 무섭고 잔인한 법이니까. 시우의 말처럼 사람들은 강태성의 부도덕함에 분노하며 등을 돌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CK그룹의 과거 악행들까지 재조명되면서 여론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우가 치밀하게 설계한 여론전의 승리였으며 강태성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잔혹한 심리전이었다. 수많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해 루머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녀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강태성의 갑질 논란과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는 글들을 유포했다. 강 회장이 직원들을 하인처럼 부렸다더라.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었다더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사실처럼 굳어졌고 CK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수아는 사람들의 댓글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대중이 자극적인 가십에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지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강태성은 쇄도하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와 이사회의 해명 요구에 시달리며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결국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피해 숙청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태성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최 전무를 비롯한 재무라인 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희들이 감시를 소홀히 해서 이 사단이 난 거야. 내 회사에서 나가란 말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 전무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강태성의 모습은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가가 아닌 광기에 사로잡힌 폭군 그 자체였다. 이 광경은 회의실 내부에 민재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팀 팬텀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민재는 화면 속 아버지를 보며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 시절 자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버렸던 그 냉혈한이 고작 돈과 명예 때문에 저토록 처절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저 남자는 정말 구제불능이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모를 거야. 괴물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 안에 살고 있었어. 민재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고 옆에 있던 수아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오후가 되자 CK그룹 본사 앞에는 분노한 시민단체와 노조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강태성 구속 경영권 박탈이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들이 물결을 이루었다. 경찰 병력이 출동하여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성난 군중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계란과 오물들이 회사 로고가 박힌 정문을 향해 날아들었다. 고층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던 강태성은 자신이 쌓아 올린 성벽이 포위당했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커튼을 황급히 닫아버렸다. 그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적이라고 느끼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신경 안정제를 꺼내어 물도 없이 씹어 삼켰다. 회장님,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자 강태성은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대한민국 검찰조차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이번 사태는 워낙 여론이 악화되어 그 누구도 선뜻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강태성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소리뿐이었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운명이었고 그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다. 우혁은 검찰 내부 전산망까지 해킹하여 수사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그는 검찰이 내일 오전 전격적으로 CK그룹 본사를 급습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형 타이밍이 완벽해. 검찰이 움직이면 강태성은 쥐구멍이라도 찾으려고 발버둥 칠 거야.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순간이야.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붙은 작전 상황판에 붉은색 마커로 X 표시를 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태성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파멸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강태성은 몰래 회사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 비밀 안전 가옥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다. 그는 차 안에서 흔들리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는데 비에 젖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던 아이들의 눈망울이 자꾸만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녀석들은 이미 죽었거나
시궁창에서 썩고 있을 거야. 감히 나한테 덤빌 리가 없지. 그는 애써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공포의 싹을 잘라낼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시우는 강태성의 차량 이동 경로를 GPS로 추적하며 그의 도주로를 훤히 꿰뚫고 있었는데 이제 사냥감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다. 민재야, 준비해. 놈이 숨어든 쥐구멍을 찾아냈어. 오늘 밤 우리는 그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전달하러 간다. 시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민재는 무기를 점검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물은 바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강태성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장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네 남매를 태운 벤이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했고 그들의 눈빛은 복수의 결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강태성은 독한 양주를 들이키며 불안감을 달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의 대형 TV가 저절로 켜지며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깜짝 놀란 강태성이 리모컨을 찾으려 허둥거리는 사이 화면에는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가면을 쓴 4명의 인물이 나타났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시나요? 변조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강태성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이들의 목소리였고 죽은 줄만 알았던 망령들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화면 속에 가면 쓴 인물들은 천천히 가면을 벗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강태성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겁니다. 기대하세요.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요. 짧은 메시지를 끝으로 화면은 다시 꺼졌지만 강태성의 귓가는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TV를 향해 술병을 던졌지만 깨진 유리 조각만이 바닥에 흩어질 뿐이었다. 강태성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밤새도록 떨며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만 했다. 안전가옥의 거실은 깨진 유리 조각과 흐트러진 술병들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강태성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선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울려 퍼지자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악귀라면 자신은 그 악귀를 다시 지옥불로 밀어넣는 염라대왕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강태성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바닥에 떨어진 대포폰을 집어들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어둠의 해결사 일명 독사라 불리는 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굵고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강태성은 지체 없이 살인을 청부했다.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좀 생기셨나 봅니다. 표 실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음처럼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피 냄새를 맡은 맹수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강태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놈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즉시 숨통을 끊어놓으라고 명령했고 그 대가로 CK그룹에 지분 일부를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서슴지 않았다.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자식들의 목숨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소모품에 불과했기에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잔혹한 선택을 내렸다. 표 실장은 거액의 보수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즉시 자신의 조직원들과 최정예 용병들을 소집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팀 팬텀의 아지트에서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잠시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우혁이 마지막 데이터 추출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강태성을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은밀하게 관리해온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증명서류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기존의 해킹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블랙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우혁은 자신의 실력을 맹신한 나머지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모니터 화면에는 수많은 암호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거의 다 잡았어. 이 파일만 손에 놓으면 강태성은 꼼짝없이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거야. 우혁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하지만 그것은 강태성이 표 실장의 조언을 받아 미리 설치해둔 치명적인 함정이자 미끼였음을 우혁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블랙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역추적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가동되어 팀 팬텀의 아지트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시작했고 화면 한 구석에 붉은색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다. 잠깐만. 레이턴시가 왜 이렇게 길지? 이건 데이터 전송 지연이 아니라 역추적 신호야. 우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고 시우는 즉시 랜 케이블을 뽑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데이터 패킷은 광 케이블을 타고 표 실장의 상황실로 전송된 후였다. 모니터에는 위치 확인 완료 경기도 외곽 구화학 공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아지트 내에는 절망적인 침묵이 감돌았다. 시우는 머리를 감싸 쥐며 짧은 탄식을 내뱉었지만 곧바로 냉정함을 되찾고 비상철수 명령을 내렸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알았어. 강태성의 성격상 경찰이 아니라 사병들을 보낼 거야. 지금 당장 필요한 장비만 챙겨서 떠나야 해. 내 남매는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중요 증거물들을 방수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다. 민재는 무기고를 개방하여 테이저건과 3단봉 그리고 연막탄을 챙기며 전투 준비를 서둘렀고 수아는 CCTV 화면을 띄워 공장 주변을 감시했다. 평소에는 고요하기만 했던 공장 진입로에 검은색 밴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자 그녀의 등줄기에 서늘한 공포가 스치고 지나갔다. 형놈들이야.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했어.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어.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시우는 CCTV 화면을 응시했는데 적들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고 무장 상태 또한 심상치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라 방탄조끼와 전술 장비로 무장한 전문 용병들이었으며 강태성이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공장 정문과 후문 그리고 비상탈출구까지 모든 출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서 나갈 확률은 극히 희박해 보였지만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민재는 손목 보호대를 단단히 조이며 형제들 앞을 막아섰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공장 밖에서는 표 실장이 무정의를 통해 부하들에게 진입 명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들의 살개는 오히려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목표물은 넷이다. 생포할 필요 없다. 저항하면 즉시 사살해. 회장님의 특별 지시니까 뒤처리 걱정은 말고 화끈하게 밀어버려. 표 실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병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를 겨누며 은밀하게 공장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차가운 빗바람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아지트 안으로 스며들어왔고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을 떠다녔다. 민재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첫 번째 진입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선두에 선 용병이 코너를 도는 순간 번개처럼 튀어나가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용병이 쓰러지자 뒤따르던 놈들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렸지만 민재는 이미 그들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현란한 채술로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묵직하고 정확했으며 5년 동안 샌드백을 치며 갈고 닦은 분노가 실려 있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민재 혼자서 그들을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뼈 아프게 다가왔다. 탕탕 솜기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지자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고 우혁은 서버렉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시우는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막탄에 핀을 뽑아 바닥으로 던졌고 순식간에 공장 내부는 하얀 연기로 가득 차 시야가 차단되었다. 모두 2층으로 올라가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민재는 애들 데리고 환풍구 쪽으로 이동해. 시우는 소리치며 주변에 있는 잡동사니 이들을 집어던져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그 혼란을 틈타 민재는 우혁과 수아의 팔을 잡아 끌고 계단을 향해 질주했다. 연기 속에서 총알이 빗발치며 철제 난간을 때렸고 불꽃이 튀며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졌다. 2층 난간에 도착한 민재는 쫓아오는 용병들을 향해 소화기를 집어던져 그들의 진로를 방해했지만 놈들은 지독하게 따라붙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절대로. 우혁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렸지만 민재가 억지로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계속해서 뛰게 만들었다. 그들은 좁은 통로를 지나 옥상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는 곳까지 간신히 도착했지만 이미 옥상 입구에도 적들이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시우가 뒤따라 올라오며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왼쪽 팔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동생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형팔이 왜 그래 맞은 거야? 수아가 울먹이며 시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시우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고 지금은 상처를 돌볼 겨를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상처는 깊어 보였지만 시우는 고통을 참아내며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옥상은 위험해. 놈들이 저격수를 배치했을 거야. 차라리 지하 배수로를 뚫는 게 승산이 있어. 시우의 판단은 냉철했고 그들은 다시 방향을 틀어 지하로 내려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전력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들은 밧줄을 타고 수직 통로를 내려가야만 했다. 한편 안전가옥에서 상황 보고를 받고 있던 강태성은 놈들이 도가내든 쥐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그래, 바로 그거야. 싹 다 태워버려. 내 눈앞에 시체 사진을 가져오란 말이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권능을 확인받는 것 같아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인간성은 이미 5년 전에 소멸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탐욕과 생존 본능으로 뭉친 괴물 같은 자아뿐이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흔들리는 카메라 앵글 속에서 도망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사냥을 즐기는 귀족처럼 흥분했다. 지하 배수로 입구에 도착한 네 남매는 굳게 닫힌 철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녹슨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에서는 용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앞은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혁이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휴대용 레이저 절단기를 꺼냈다. 내가 할게. 조금만 버텨줘. 우혁은 공포를 억누르며 자물쇠에 레이저를 갖다 대었고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며 쇠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쇠파이프를 들고 통로 입구를 막아서며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포효했고 그의 몸은 이미 크고 작은 상처들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교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우혁의 외침과 함께 자물쇠가 툭 하고 끊어져 나갔고 민재가 온몸을 던져 육중한 철문을 밀어 열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쥐떼들의 찍찍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반겼지만 지금은 그곳이 유일한 살길이었다. 네 남매가 배수로 안으로 몸을 피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섬광탄이 그들의 발밑에서 터졌고 강렬한 빛과 폭음이 그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다. 으악!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덮쳐왔고 표 실장의 차가운 구둣발이 시우의 가슴을 짓밟았다. 쥐새끼들이 꽤나 요란하게 도망치는군. 회장님이 안부 전해달라신다. 표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시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고 다른 용병들이 민재와 우혁수아를 제압하여 무릎 꿇렸다. 저항하려던 민재는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가격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수아는 공포에 질려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시우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표 실장의 주머니에 꽂힌 무정이를 바라보며 마지막 카드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심장 박동이 멈추면 자동으로 전 세계 언론사와 수사기관의 모든 증거가 전송되도록 설정해둔 데드맨 스위치였다. 쏴봐. 쏘는 순간 당신 주인도 끝이야. 시우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표 실장의 손가락이 방아쇠에서 멈칫했다. 시우의 눈빛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것은 강태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공장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빗물은 배수로를 타고 흘러들어와 그들의 피와 섞여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시우와 표 실장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팽팽한 불꽃을 일으켰고 이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표 실장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총구가 미세하게 흔들렸는데 시우가 내뱉은 데드맨 스위치라는 단어가 그에게 묵직한 경고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강태성의 비자금 내역과 살인 청부 녹취록이 전 세계 언론사에 동시에 뿌려진다면 해결사인 자신 또한 무사할 수 없다는 계산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짧은 정적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회였고 시우는 등 뒤로 손을 돌려 민재에게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빗줄기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리는 배수로 안에서 네 남매와 용병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지금이다 엎드려 시우의 고함과 동시에 민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벽면에 붙어있던 노후된 배전반을 쇠파이프로 강타했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며 배수로의 비상등이 일제히 터져 나갔고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해버렸다. 당황한 용병들이 허공에 대고 무차별 사격을 가했지만 내 남매는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감각을 이용해 더 깊은 지하 통로로 몸을 던진 후였다. 총알이 콘크리트 벽을 깎아내며 불꽃을 튀겼지만 그들은 바닥을 기어서 미로처럼 얽힌 하수관 속으로 사라졌고 표 실장의 욕설만이 그들의 등 뒤에서 메아리 쳤다. 악취가 진동하고 오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하수구 터널을 통과하며 그들은 극한의 고통과 싸워야 했는데 특히 머리를 다친 민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민재는 비틀거리면서도 동생들이 걱정할까봐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수아는 흐르는 눈물을 빗물과 섞으며 민재의 부축을 도왔고 우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용 조명을 비추며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해커팀이 아니라 살기 위해 진흙탕을 구르는 처절한 생존자들이었지만 서로를 잡은 손만은 절대 놓지 않았다. 한참을 이동하여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폐쇄된 정비구역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 설 수 있었다. 시우는 민재를 벽에 기대앉히고 찢어진 셔츠를 찢어 지혈을 시도했는데 붉게 물든 붕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기에 시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장한 표정으로 우혁에게 남은 배터리 잔량을 물었다. 20%.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형. 우혁의 절망적인 물음에 시우는 품 안에서 방수팩에 담긴 태블릿을 꺼내들며 차갑게 대답했다. 충분해.
이제 놈을 낚을 마지막 미끼를 던진다. 시우가 말한 마지막 작전은 킬 스위치라 불리는 함정으로 강태성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게 만드는 심리전의 결정체였다. 그들은 표 실장의 통신 코드를 해킹하여 강태성에게 놈들을 처리했다는 거짓 보고를 전송함과 동시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는 급박한 메시지를 함께 보낼 계획이었다. 강태성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안도감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팀 팬텀이 노리는 자금 흐름을 가로채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할 유일한 타이밍이었다. 안전가옥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강태성은 표 실장의 아이디로 전송된 처리 완료, 경찰 접근 중, 현장 이탈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알토니가 빠졌어 하하하.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지만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경고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만약 경찰이 시체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면 자금 추적은 시간 문제였기에 그는 즉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열어 모든 비자금을 세탁된 계좌로 이체해야만 했다. 그의 손은 탐욕과 공포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미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다. 우혁은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강태성이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수구의 열악한 통신 환경 때문에 접속이 불안정하여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제발 제발 걸려들어라. 수아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고 민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형제들의 성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드디어 화면의 붉은색 경고등이 꺼지고 타겟 접속 확인이라는 문구가 뜨자 우혁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강태성이 로그인을 시도하는 순간 우혁은 미리 심어둔 피싱 페이지로 그를 유도했고 강태성은 그것이 가짜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보안 카드 번호와 생체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화면에 뜬 이체 진행 중이라는 막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사실 그 돈은 스위스가 아닌 대한민국 검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공용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체 승인 내역에는 강태성의 지문과 홍채 정보가 디지털 서명으로 첨부되어 있어 그가 이 불법 자금의 소유주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전송 완료. 이제 끝났어. 우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엔터키를 세게 내리치자 화면에는 전송 성공 메시지와 함께 강태성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멈췄다. 좁고 더러운 하수구 안에서 네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 시각 강태성의 안전 가옥 주변에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표 실장을 쫓아온 경찰 특공대의 출동 소리였다. 강태성은 이체 완료 메시지를 보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창밖을 가득 메운 경찰차에 붉은 경광등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돈은 내 돈은. 그는 황급히 계좌를 다시 확인했지만 잔고는 영영이었고 수신처가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를 부수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닥을 구르며 절규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 특공대가 안전가옥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강태성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한가운데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깨진 술병과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경찰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지만 강태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5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아이들의 환영만이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자식들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생명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아 버렸다. 한편 하수구 출구를 통해 간신히 지상으로 나온 네 남매는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젖은 옷과 상처투성이 몸은 엉망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평온해 보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그들에게 승전보와도 같았고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축하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도시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악몽 같았던 밤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에게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히 자신들만의 힘으로 쟁취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우는 부상당한 민재를 업고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처럼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다. 끝났어. 정말로 다 끝났어. 수아의 말에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들이 얻은 진정한 승리는 강태성의 파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아닌 세상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든 생존자들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사라진 뒤 폐공장 근처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표 실장이었는데 그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간신히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멀어지는 네 남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지만 감히 쫓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다. 그들이 가진 정보력과 실행력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표 실장은 침을 뱉으며 차에 다시 올라탔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후일을 기약했지만 그 기약은 영원히 오지 않을 패배자의 넋두리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CK그룹 강태성 회장의 구속 수사 소식은 이른 아침부터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온 나라를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강태성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왕처럼 군림하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지며 그의 일그러진 표정을 적나라하게 포착했고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는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비자금 조성은 누구의 짓입니까? 자녀들을 버린 것이 사실입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강태성 회장의 혐의가 단순한 경제사범의 수준을 넘어선 중대 범죄임을 밝혔는데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구체적이어서 법조계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데이터에는 수십 년간의 불법 거래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살인교사를 지시하는 육성 녹음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었다. 특히 해외 비밀 계좌에서 검찰청 공용 계좌로 이체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은 그가 범죄 수익을 스스로 반납한 꼴이 되어버려 변호인단조차 변호를 포기할 만큼 치명적인 자승자박의 결과가 되었다. 국민들은 이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전개에 환호하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강태성의 구속과 함께 거대했던 CK그룹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즉각적인 자금 회수에 돌입하여 그룹의 공중분해를 가속화했다.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강태성의 측근들은 줄줄이 사임하거나 구속되었고 그 자리는 전문 경영인들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감사들로 채워지며 투명한 기업으로의 환골탈태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강태성이 숨겨두었던 비자금 전액은 국고로 환수되는 대신 과거 CK그룹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하청 업체들과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 기금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것은 시우가 마지막으로 설계한 복수의 완성이자 세상에 남기는 작은 속죄의 의미였다. 한편 도심의 소란스러움과 동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펜션에서는 네 남매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민재는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편안해 보였고, 수아는 그의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며 제잘제잘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TV 뉴스를 통해 강태성의 몰락을 지켜보았지만 더 이상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보듯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에게 강태성은 이제 아버지가 아닌 과거의 악몽일 뿐이었고, 그 악몽에서 깨어난 지금은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우혁은 노트북을 덮으며 이제 정말 끝났네. 더 이상 밤새 코딩하지 않아도 돼. 라며 기지개를 켰다. 시우는 테라스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난 5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는데,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온 그들의 삶은 치열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해졌고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싸워 이겼으며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다. 시우의 손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는데 사진 속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영정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짠 내음을 깊이 들이마시며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만끽했다. 몇 달 후 열린 재판에서 강태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강태성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방청객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그는 감옥이라는 좁은 독방에 갇혀 남은 평생을 자신의 죄를 씹어 삼키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화려했던 제왕의 말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으며, 이것이야말로 팀 팬텀이 그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형벌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내 남매는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는데, 그들의 옷차림은 검은 상복이 아닌 밝고 화사한 평상복이었다. 민재는 이제 붕대를 풀고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걸었고, 수아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꽃 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다. 묘비 앞에 선 그들은 말없이 묵념을 올렸고,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엄마, 우리 왔어. 약속 지켰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수아가 울먹이며 묘비를 쓰다듬자 시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복수도 끝났는데 심심해서 어쩌지? 우혁이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바꾸자 민재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심심하긴 나는 체육관 열어서 관장님 소리 좀 들어볼 거야. 너는 그 좋은 머리로 해킹 말고 보안 프로그램이나 개발해서 돈이나 벌어. 형제들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시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이제 범죄자가 아닌 양지바른 세상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재능을 살려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시우는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돕는 화이트 해커 그룹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었다. 추모 공원을 내려오는 길,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봄 햇살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 그들은 비오는 날 거리에 버려진 불쌍한 아이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뿌리를 가진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도 누군가의 피해자도 아닌 온전한 한시우, 한우혁, 한민재, 한수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첫 페이지를 넘긴 셈이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 듬직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세련된 오피스 빌딩에는 팬텀 세큐리티라는 간판이 걸린 사무실이 선급 중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내 남매의 새로운 아지트였다. 민재는 경호팀장으로서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우혁은 보안관제센터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며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수아는 홍보와 대외 협력을 담당하며 회사의 얼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시우는 대표이사로서 전체적인 경영을 총괄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는데 그들은 수익의 일부를 보육원과 미혼모 시설에 기부하며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시우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강태성이었다.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는데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거나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용서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며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시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형, 오늘 회식은 삼겹살 어때? 아니야, 피자 먹자. 평범하고 소란스러운 일상의 행복이 그곳에 있었다. 차가운 감옥의 독방 안강태성은 낡은